와이드 TV의 왕하오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을 또 하게 되었고요. 자, 여기 무슨 호텔 같이 보이나요? 이게 바로 맥그리거 26 그 선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어 있고요. 뭐 그동안 이제 배를 산 지 한 1년하고 2개월, 14개월 정도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은 어떤 그 질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던 게 맥그리거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들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TV 같은 데에서 요트 원정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바다 세일링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고, 또 이제 뭐 펜션, 뭐 캠핑, 트레일러, 뭐 또 카라반, 여러 가지 그 이런 아웃도어 활동들이 진화가 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것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물론 기존에 이제 낚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요트 세일링 혹은 세일링 요트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나가서 그 피싱, 고기를 낚는 재미 이외에 바다에 대해서 일종의 그 즐기고 혹은 또 도전하고 여행하고 또 이런 선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캠핑처럼 배 안에서 숙박도 하고, 또 어떤 일종의 그런 것을 보고 그 마린 라이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그 육지보다 쉽지 않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맥그리거 26은 차로 트레일러처럼 이렇게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다시 배에 이렇게 배에서 바다에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트레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부두에 놓아서 항해를 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아닌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지금 그 더 이상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맥그리거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열 몇 대 정도가 어떤 수입원 통해 가지고 꽤 한 뭐랄까 10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전에 한 8년 뭐 10년 전에 이렇게 판매가 되어서 아주 이제 중고 매물들이 인터넷상에서 발견이 되고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분들이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 좀 궁금한 거, 혹은 내가 실질적으로 그 살 의향이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요트라고 하는 게 세일링 요트, 우리가 또 어떤 세일 마스트라고 하죠. 다시 이제 있는 그 요트들이 항상 해상에서만 있는 것을 봤는데, 과연 이렇게 어떤 육지에서도 이렇게 끌고 계류라고 해야 되나요? 정박 뭐 이렇게 끌고 나올 수 있고, 또 바다에 가서도 과연 그 세일링 보통 전문이라고 항상 바다에서만 있는 커다란 거 뭐 30피트 중간, 뭐 40피트 중간, 크게 한도 50피트까지 되는 만큼 성능이 나올까에 대해서 그런 거를 단순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40대 중반 정도 나이가 됐고요. 그다음 지역 사는 곳은 인천입니다. 이쪽 그 영종도, 인천공항에 있는 곳이죠. 정확하게 기억은 내가 이제 가물가물한데, 인천 아시안 게임이 우리 영종도 왕산 마리나에서 요트 세일링, 바다에서 윈드서핑 뭐 이런 것들이 개최가 돼서 저희가 사는 곳에 두 가지 경기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왕산 마리나에서 그 세일링 그 게임을 하기 위한 부두 접안 시설 마리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영종도 가운데에 있는 그 백운산에는 MTB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또 아시안 게임이지만은 저희 그 동네에 그런 걸 유치하게 돼서 남은 그런 또 시설들을 저희가 산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바다에서는 이렇게 세일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있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또 개인 축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그 네이버
카페에 전국 오프로드 대탐험의 왕하오라는 시샵입니다. 2006년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프로드 대탐험, 말 그대로 오프로드는 저희가 그 포장된 도로가 아닌 산에서 자전거, 그 다음에 사륜구동 차량, 그 다음에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큰 사이즈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고 막 바위도 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흥미가 매우 커서 그것에 대해서 원래 직업 그걸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취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또 즐겨왔고, 제가 이제 카페 생활을 하면서 뭔가 항상 다른 사람한테 이제 여행을 간 것이라든가 어떤 오토바이 이런 거 탄 체험기, 성능 이런 것들 소개를 하면서 그 좀 무게를,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 혹은 전문성 이 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팀도, 레이싱 팀도 창단을 해서 제 옆에 이렇게 보이듯이 그 우리 엔듀로 레이싱이라고 해서 저희가 막 뭐 산, 바위 이런 것을 갖다 굉장히 우리가 극렬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마라톤만큼 힘든 어떤 그런 오토바이 레이스 경기인데, 그런 데에서 이렇게 1위도 몇 번도 하고 시상도 해서 저희 집에서 뭐 이 트라이얼, 그 다음에 이제 사륜구동 ATV, 그 다음에 엔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시상대에서 1, 2위, 3, 4위 하고, 현재는 그 엔듀로 레이싱 챔피언십, 나름 또 저희가 그 정식 다른 올림픽 종목처럼 국내 정식 그 문화체육부 인가는 아니지만은 그 산하단체에서 뭐 조금 약간 그래도 중간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어서, 여기 보면 그래도 대한 모터사이클 연맹이라고 그 세계 모터사이클 연맹에서 그 나름 또 이렇게 인증, 허가 뭐 이런 걸 내서 국내에서도 하는 그런 단체에서 한 시합에서 이런 시상도 꽤 덜어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또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에 대한 항상 그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다시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뭐 기술 혹은 뭐 기계 혹은 여러 가지 그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게가 좀 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전보다 이런 많은 것은 취미가 이제 육지 산에서 바다로 좀 옮겨졌어요. 100% 옮겨진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제가 뭐 집차, 캠핑, 오토바이, 뭐 지금은 뭐 전기자전거 여러 가지 것을 즐기고, 또 그 중에 제가 요트 또 카약을 즐기면서 이런 것을 어떤 통합적으로 제가 뭐 여행을 한번 가면, 저번에 지난 동영상 보시면은 캠핑하기 위해서 캠핑카 위에다가 뭐 카약도 싣고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도 싣고 해서 제가 이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떠나면 그 현장에서 강 앞에서 카약도 즐기고 저녁엔 또 캠핑도 하고 다시 또 아침엔 또 그 근처에 산도 여행하고 또 직접 몸으로 하는 그 트레킹도 하고, 이런 그 종합 아웃도어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약간 좀 많지 않은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 중에 이제 해양 스포츠, 그 전에 막 카약을 서로 연결해서 카타마린이라고 그 뭐라 해야 될까, 용골 배가 2개 연결해서 이제 2마력짜리 그 모터를 사용을 해서 주변 무인도 탐험이라든가 뭐 이제 간단한 낚시 이런 것도 경험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떤 그 세일링,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크다고 됐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지금까지 배운 오토바이 뭐 이런 뭐 자전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그 배를 타면서 또 어딘가 정박을 해서 또 탐험을 하고, 이런 뭐 직업은 아니지만 진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그 열망이라든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사실 좀 먼저 경험하셨다고 해서 그런 뭐 이제 처음 시작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초반에 사실 조금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않지만 전에 댓글 같은 거 보면 약간 경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그 뱃속에서부터 뭐 배 좋아하고 뭐 전문적으로 처음서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올챙이 시절이 있고 또 뭐 중간에
꼬리도 없어지고 개구리도 되고 성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저희도 그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처음 이렇게 즐기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을 다른 분들이 먼저 즐기신 선배님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즐기신 이런 영상, 글 이런 것들을 동기를 받아서 제가 직접 또 그것을 실행을 하고, 또 제 경험을 살려서 그걸 더 얹어서 지금 아직 이쪽을 들어오시려고 하거나 즐기시는 분들하고 그런 정보를 즐겁게 동호인에서 그 평행선상에서 공유하는 게 제 저의 어떤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평등하게 시어를 하는 게, 먼저 갔다가 해서 반드시 최고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한계, 올림픽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거와 현재 대비해서 항상 그 실력은 월등히 뭐 진보된다고 해야 되나요? 진화되고 더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뿌린 이런 것들이,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혹은 미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대한민국이 지금 다른 쪽으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이런 레저 쪽에서도 좋은 텃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마음으로 뭐 이런 영상도 찍고 이런 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게 즐거움이죠. 사실 즐거움이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또 내가 물질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어떤 좋은 정보적이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경험자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 없는 생각, 뭐 이런 것들에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먼저 제가 좀 다소 길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사진도 제가 아직 몇 장을 또 준비했는데, 자, 이게 시상식에 또 제가 서 있죠. 이게 접니다. 이게 30대 초중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이라고 바위를 타시고 이제 스탠딩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스로틀 조절을 해가지고 점프를 한다든가, 뭐 굉장히 와프라고 하죠. 막 한 곳에 한 곳에 뛰는 거, 이런 정적인 밸런스 운동.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보시면 ATV, 이게 이제 BMW 장원의 상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특별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시합도 참여를 해서 제가 다 시상까지, 폼 자체가 누워있죠. ATV 이런 것도 있고, 자 여기서도 저희 팀 이름이 세로 팀이랍니다. 세로 팀, 전국구 팀인데 각 회원분들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야 오토바이 왜 계속 안 타냐 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산에서 이제 또 바다로 갔으니까 여기에서 또 저의 또 나름 레저 라이프를 잘 또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또 ATV 우리 인제에서 이렇게 타는 모습이고요. 자 많습니다. 아까 뭐 트라이얼 타는 거 해서 준비를 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010년 보면 왕아우 랠리, 마치 다카르 랠리가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제가 어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GPS 전용 기계, 뭐 가면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바다에서 쓰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머리 맵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산이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산을 타서 굉장히 그동안 한 지역에서 산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한다면, 대형 바이크라니까 중대형 바이크를 가지고선 1박 2일, 2박 3일 동안 초장거리 랠리를 해서 뭐 상금도 물론 자출이지만 자출해서 몰아주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기존에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레이싱과 새로운 신기술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하는 이런 동호회 레이스도 직접 유치를 해서 뭐 1회, 2회, 3회, 4회, 한 5회까지 하고, 지금은 국내에서 뭐 인터넷 치면 엔듀로 레이스 보면 뭐 산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랠리 방식, 크로스컨트리 게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랠리를 처음에 시도를 해서 그게 계속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진화를 거쳐서 지금 많은 동호회 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더 재미나게 즐기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자 이제 간단하게 뭐 제 소개 처음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아직은 뭐 짧지만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좀 약간 두서없이 이렇게 좀 나가고 혼자 방송하고 편집도 거의 스마트폰에서 끝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이렇게 올해를 마감하는 방송이라 생각하거든요. 세일링 요트에 관해서는 뭐 물론 이제 겨울 레포츠를 하면서 다른 방송을 제가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요트, 레저보트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적어봐서 뭐 이렇게 자막도 딱 나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그 레저보트 안에 요트가 들어 있습니다. 뭐 요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요트를 몰기 위해서는 그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이 면허증이 필요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뭐 대한민국 법이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 보면 동력 수상 레저 해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요트 면허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제 조정 면허 2급도 있습니다. 1급은 한 2번 정도 도전했는데 뭐 이렇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면허처럼 뭐 그런 그 등록료가 좀 낮다든가 뭐 가깝다든가 그게 아니라 뭐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잠깐 미뤄둔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요트 면허가 또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등록을 함으로써 이 번호판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모터로 가는 건 뭐 MT 뭐라고 시작되고 요트로 가는 건 YT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선박 등록증에 보면은 60마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뒤에 있는 마스트를 제거하고 하다 보면 이거 그냥 모터보트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서 면허증이 있으신 건가요? 라고 어떤 조사를 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요트 YT를 보고서 이거 요트로 분류가 돼 있으니 요트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셨을 때, 내가 그 면허증에서 그 요트 면허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 미리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대한민국에서 형식 자체를 요트로 분류한다는 점, 레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레저보트, 요트 해서 어떤 분이 저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좀 분류를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레저보트는 30피트 이상인 거는 많이 못 봤어요. 이제 레저보트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딱 머리 떠오르는 게 고기 잡으러 가는 뭐 그런 레저보트, 뭐 이렇게 하우스 타입이 있고 하우스 타입이 아닌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상 오토바이, 수상 오토바이도 아마 번호가 뒤에가 제가 뭐 알기로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형식이 다르다고 Z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될까, 저도 처음에 요트 하면은 우리 세일링 마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 범주에서는 뭐 고급 레저보트를 또 요트라고 한다. 굉장히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풀장도 하나 있고 되게 2층 혹은 3층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또 요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쉽게 서로 간에 어떤 걸 얘기한다라고 표할 때 우리는 세일링 요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편들하고 정보 교환에 있어서 좀 편리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맥그리거 26은 26피트입니다. 26피트는 아마 7에서 8m 사이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이제 그 유튜브 뭐 방송에서 노트에 대해 분류해서 보니까 뭐 크기 차이에서 약간 좀 경차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경차는 그 딩기보트나 뭐 좀 더 작은 사이즈 아닌가 하고 조금 걸리긴 했는데, 여튼 그 분류에 있어서 뭐 나름의 그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만든 분류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떤 이런 하이브리드 시장이라 해야 되나요? 다른 보트는 육상으로 올라오기가 자력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그 보트에서만큼 체급을 봤었을 때는 그래서 소나타급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막상 그 선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뭐 경차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봐서 육상에 꺼내놨으면 꽤 크거든요, 이게 배가. 근데 그 되게 그 운전을 하고 그러면 길 차폭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막 뭐 옆에 넘어가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아니 뭐 더 배를 더 큰 거는 아예 뭐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세일링 그 요트고 뒤에 60마력짜리 마력이 있고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그 엔진 용량이라 해야 되나요? 그 마력은 60마력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어떤 배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도 그 큰 마력이 있는 거라면 그것을 견디거나 어떤 성능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라든가 파워트레인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적합 최대치가 60마력이라고 하니까 그 이상 단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60마력이라고 또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 등록은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요트 타면은 이거 타고선 뭐 대양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가까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뭐 요트 뭐 그냥 배는 다 함부로 다 하고 싶은데 다 하나보다 뭐 이렇게 허가만 내면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그 법에서 그 이렇게 보면 준하는 세계적으로 정한 건지는 그것까지도 아마 알고 있는데, 뭐 평수구역, 그 다음에 연해구역, 뭐 근해구역, 원양, 뭐 이런 또 바다를 나누는 범위에 따라 나누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우리 맥그리거 26은 현재 평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구역, 모든 레저보트는 다 평수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허가가. 평수구역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 뭐라 해야 될까, 섬과 그 섬 사이가 그 10해리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1해리가 1.8 몇 해서 1.9 해서 보통 통상 한 2km 잡더라고요. 보니까 19 하는데 그 10해리 해서 뭐 19km 내에 뭐 무인도라도 섬이 하나 뭐 있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섬이. 그래서 그 섬과 섬과 이어서 하는 그 경계들을 만든대요.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섬과 섬과 이렇게, 그것이 바로 평수면이니까 이게 바로 레저 활동 가능 구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름 때 제주도 한번 가보자 당차게 목표를 세워서 갔다가, 사실 법이 문제가 돼서 못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건에 걸린 거죠. 그 추자도에서 제주도의 사이에 그런 추자도 같은 섬이 없어요. 그냥 뭐 없으면 없는 거다, 가깝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연해구역으로 속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가겠다고 하면은 가요. 간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걸 보고서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완도에서 배 떼우고 뭐 목포에서 배 떼우고 가면 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내가 갈 때 그 원거리 항해 신고를 했었을 때 그쪽에 어떤 내 배 번호 넘버 형식 뭐 이런 거 알려줬었을 때 승낙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참 그것을 보면 그때 당시 참 무지했던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알아가면서 하는데 그 사전에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주변에서 아시는 형님이 배 추천해 주신 형님이 그거 될 거야, 가, 뭐든지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믿고 갔다가 뭐 우연치 않게 이제 허가 차원에서 근처 부두의 해경에 전화를 했다가 그쪽에서 혹시 그거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된다고 들었다, 이거 요트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 요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연해구역을 갈 수 있는 항해 장비가 있냐, 그 다음에 그걸로써 5년에 한 번씩인가요 검사 맡은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맡았냐, 뭐 요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알아보니까 여튼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펐어요. 그 중에 가장 뭐라 할까, 딱 구분이 할 수 있는 게 구명보트라고 아실 거예요. 구명보트 배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돼 있어서 무슨 이렇게 알약같이 생겨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확 펴져가지고 우주선 바다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꽃갈콘처럼 둥둥 떠 있죠.
혹은 뭐 그렇게 생겼거나 그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레저보트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해리 내에 멀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의 손이 닿기 전에 그런 어느 정도의 구명장치 원하는 그게 있어야만 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뭐 듣다 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뭐 그냥 튜브 끼고 그냥 뭐 구명이에다가 뭐 그 구명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끼고 그냥 기다리면 하는데 그걸 나름의 뭐 도착하는 시간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 딱 그 정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뭐 항해 신고 불법에서 벌금이 한 몇십만 원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맥그리거 26 내가 이걸 가지고선 우리가 제주도까지는 가기 힘들다. 그걸 준비해서 뭐 합격을 맞으면 뭐 갈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 육지가 보이는 그 섬들이 있는 이유 사이를 쭉 통해서 동해까지는 충분히 가죠. 근데 제주도는 불법이 아니면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제주도도 한 바퀴 뺑 돌고 싶었는데 뭐 자격증이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배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또 통과해야 또 가능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트에 대해서 저도 카약에서 뭐 레저보트, 모터보트 안 타고 바로 이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가 사실 궁금했어요. 뭐 평균 속력은 얼마냐, 그 다음에 뭐 기름을 얼마나 먹을까, 관리는 어떨까,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술, 특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요트를 몰기 전에 한 6개월 뭐 그 정도 전에 이런 책을 샀어요. 국내에 그 정식 책이 있긴 하는데, 자, 요트 교본, 현대 요트 교본. 벌써 책이 좀 오래돼 보이죠? 뭐 태을 출판사 해가지고 거의 뭐 흑백에다가 막 글이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는 사실 도움이 됐지만은 이 자료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 일본에서 나온 걸 갖다 그대로 조금 해서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한 게 좀 많이 떨어져요. 그냥 뭐 사진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그 요트 기술이라든가 우리 배도 많이 발전이 됐었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그냥 한국말로 돼서 뭐가 써 있을까 궁금했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The Complete Sailing Manual이라고 써 있죠. 이게 영국에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는데 35,000원, 뭐 25파운드 정도 하니까 이제 책 뭐 가격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컬러겠죠. 근데 뭐 매는 방법서부터 여기서도 처음에는 이제 딩기보트,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보트. 이것도 이제 일종의 크루즈보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내가 있는 것은 중급 크루즈보트라고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중급 크루즈보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다른 거, 대형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거 있는데, 뭐 물론 이게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원서다 보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진이 또 잘 돼 있으니까 하는데, 요거 한 권이 일종의 그 백과사전 같아서 처음에는 어떤 그 기초 단계겠죠. 제가 읽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글이 안 들어왔는데 하면 할수록 더 이상 그 어떤 기술의 한계, 어떤 항해의 한계 부딪혔을 때 여기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요트 하시는 분들을 마리나에서 만나고는 하지만 뭐 이게 세일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배에서 매일 상주하시는 분도 없고 뭐 해양 삼면이 바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편하게 바다에서 이렇게 세일링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 요트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저는 26피트지만 이제 30피트 넘어가면서 배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크면서 사람 인원수가 어느 정도 확실히 필요해요. 이게 저번에 뭐 TV에서 자동화가 많이 된 요트를 사러 뭐 미국 가신 분도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요트를 출발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크루, 선원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망설여지기도 하는 거죠. 이게 또 재미난 게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당초 배를 사기 위해서 펀드 뭐 이런 것처럼 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하면 2천만 원씩 내서 5분이서 5년까지 한번 가자 해서 뭐 5년 정도까지 유지를 하다가 나 나가고 싶어 2천만 원 줘.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분이 들어와야 그 돈 뺏어 주겠다. 일종의 뭐 전세 같은 그 개념이죠. 분명히 배 가치는 떨어졌었을 텐데 그걸 또 그때 가서 하고 해주기가 어렵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나가 싶을 때 어떤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사실 현실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로드 뭐 동호회 생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어떤 구분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만나는 편이라서 그 맥그리거가 많은 분들이 좀 사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냐 라는 매력도 있지만 혼자의 항해도 재밌지만 여럿이 불특정 자수가 언제든지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스키퍼라고 하죠. 그 선장.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서 줄 풀어주고 당겨주세요 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습득이 되면은 금방 숙달을 해서 어떤 이런 협동심을 통해서 좋은 추억 이제 요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냥 뭐 인간관계가 그렇게 많이 크고 좁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요트 클럽 같은 데 가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동호회인 거죠.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여행을 계획을 한다든가 하긴 하는데 저희가 뭐 사실 육지에서 여행을 이렇게 하면 뭐 무슨 사정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그냥 뭐 편하게 집에 갈 수도 있지만 배라는 게 해상의 그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굉장히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길 시에는 그런 어떤 그 순간의 판단이나 서로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게 진짜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좀 되는데 아무튼 요즘에 TV라든가 뭐 이런 케이블 방송 이런 데서 좀 핫한 만큼 그런 것들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수록 그런 좋은 어떤 협력심, 관심 있는 사람들 만나기가 또 쉽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트의 그 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크루징 보트라고 해서 선내가 있는 통상 보면은 저희는 세일이 2개거든요. 등기 보트는 하나고 어떤 요트는 이게 3개 되는데 마스트가 세일이 많을수록 빠른 건 사실이래요. 그만큼 근데 이제 복잡하겠죠 운용이. 등기 보트는 혼자서 내가 하니까 메인 마스트 하나 가지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통상 보면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지만은 파도가 대략 한 0.5m 이하가 굉장히 운행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람은 한 7노트에서 15노트 이내 사이가 제일 쾌적하고 운전하기 좀 편하다고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에서 속력은 한 5에서 8노트 정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4에서 8노트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트라고 하는 게 어떤 해상에서 그 마일 뭔데 하여튼 뭐 그런 바로 생각은 안 나지만은 1노트에 뭐 1.8km 정도 뭐 속도를 보시면 대충 한 그 1노트에 2km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5노트 하면 10km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8노트 하면은 15노트 뭐 그 정도 좀 된다고 15 킬로 시속 그 정도 보면 되는데 이게 육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바다에서는 꽤 그래도 어떤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속력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의 뭐 전방을 보면서 뭐 태킹이라든가 뭐 후방
바람을 맞으면 자이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면은 굉장히 좀 속력은 더 나겠죠. 근데 이제 세일을 올리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뭐 그날 파도 상태 이런 것들을 미리 잘 확인을 하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날도 자유롭게 또 쉴 수 있는 일들을 항상 해와서 그게 뭐 내일 좋다 내일 한번 쉬자 라고 해서 나가서 쾌적하게 세일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제 주말만 시간이 될 경우는 뭐 그 날씨에 맞추는 그 조건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1년에 정말 내가 기분 좋게 세일링을 할 수 있는 날들을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리는 통상 차보다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쪽에 세컨하우스 근처에다 배를 세워놓고 뭐 들어갈 때 전날에 좀 배터리 체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 제대로 있나, 바다를 한번 나가면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한 물건 가져올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온 후에 뭐 모터에 이제 어떤 바닷물 세척, 트레일러 이런 제거, 뭐 그 정도만 하고 있어서 뭐 특별하게 뭐 청소는 하죠. 낚시를 가끔 몇 번 해봤는데 그 배 위에서 갯지렁이라든가 그 고기들 왔다 갔다 한 그런 흔적들이 막 흰색이다 보니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막 붙여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은 홀스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가 물에 잠기는 그 선 밑에 그 검은색 있죠? 그게 처음 갖고 왔을 때도 좀 떨어졌는데 그것을 뭐 내년에 한번 도색을 조금 단단한 걸로, 차 보면은 픽업 트럭 뒤에 보면은 그 우레탄 비슷하게 해서 코팅제가 있는데 그런 재질로 해서 조금 발라놓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광택도 보니까 배 전용 광택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막 타고 물에 들어가면 잘 모르는데 해 바깥에 좀 세워놓으면 그게 물이 마르고 하면 좀 광택이 좀 죽어 보이더라고요. 깨끗하고 좋죠. 근데 이제 깨끗하고 좋은 거는 또 좋은 비싼 비용을 사서 사야 되다 보니까 가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차근차근 제가 할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관리하고 뭐 이렇게 치장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론 관리가 잘 돼야 좋은 성능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이거에 대한 애착이 생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투자도 하고 더 또 잘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자, 저는 뭐 김포 아라 그 마리나 그쪽에 있는 그 요트 학교를 내서 수료를 했어요. 요트 시험도 있지만 일주일 한 5일 정도의 하루 8시간씩 해서 실습반 이론반 하게 되면은 하는데, 뭐 그 전부터 사실 배를 어느 정도 계속 몰았고 또 거기서 생긴 궁금증을 전문 강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또 깨닫게 됐죠. 그리고 큰 사이즈의 요트와 내가 가지고 맥그리거와의 어떤 그 다른 점도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비교 자체가 사실 하이브리드가 거의 없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타보질 않아가지고 뭐 그냥 이건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뭐 장단점을 말하기가 좀 그러긴 하는데, 보니까 확실히 그 전문적으로 배에 항상 떠있는 그 배 요트들 30피트 이상 되는 것들이 장비가 확실히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크고 밧줄도 두껍고 더 많아요 밧줄이. 확실히 많은 사람들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맥그리거는 이게 세일링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이런 거 연구에서 굉장히 그 간단화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다 단점인데, 단점이라고 치면 약간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뭐 롤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우리 시트 선 밧줄 이런 거들 하는 그 롤러라든가 여러 가지 체결, 그 마스트도 좀 얇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결국에 부러뜨려 먹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여튼간에 가장 그 최고의 매력은 내 배를 육상으로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이 난다면, 그 마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싹 정리를 해야 돼요. 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각종 시트들, 이런 배 밧줄 있잖아요. 이런 선들도 싹 정리를 해야 되고, 가기 전에 그 세팅 자체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얼마나 잘 체결하냐에 따라서 중장거리 도로 운행 때 막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밧줄은 지들끼리 엉켜 있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이 또 막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해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체결을 꼼꼼하게 하는 대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가서 그걸 풀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 소비가 솔직히 좀 많이 들어요. 편리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스트가 저번에 도로에서 유턴 받으면서 기둥이 부러졌던 것도, 마스트를 센터에 묶지 말고 가운데까지 앞 전방까지 끝을 갖고 와서 배 사이즈가 이만한 마스트 다 맞춰서 바깥으로 돌출된 게 없어야 이제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을 텐데,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조금 그 센터에서 핀을 빼서 앞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튼 뭐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장비를 셋업이라고 해야 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편하게 막 탁탁탁 접고 그냥 바로 왱 가고 이런 식이진 않아요. 그냥 내려야 되고, 내리는 건 차라리 해체는 괜찮은데, 셋업할 때는 마스트 올릴 때 그 앞에 도르래 방식이 돌리는 게 있는데, 밧줄도 한번 사실 끊어졌어요. 그 바람에 제 핸드폰도 깨졌어요. 그 도르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확 바람이 그게 그 어떤 장력에 의해서 날려면서 한번 핸드폰을 쳐서, 뭐 그런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사실 마스트를 들어줬다면은 조금 괜찮을 텐데, 그때 조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좀 그런 게 좀 쉽지 않다. 내가 느끼고는 가장 좀 불편한 점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이 세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뭐 기관, 뭐 이렇게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이렇게 손쉽게 쉽고 척업하는 게 아니라 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링 테크닉은 이런 책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죠. 사실 경험을 하고, 이론 학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저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안에서 서해, 남해, 동해 주로 다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계속 그 나가야 되는 그 경험치가 쌓으면 쌓을수록 노련해지겠죠. 사실 저도 이번에 제주도 간다고 그 남해 가서 했었을 때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이제 이안 저반 하고 이렇게 세일링하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그 요트는 사실 그 세일로 주력을 간다는 그 가정 아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큰 뭐 요트 같은 경우 1톤 이상 되는 추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추가 맥거리건 없습니다. 대신에 평형수라고 밸런스 탱크가 이 하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밸런스 탱크 용량이 한 700에서 80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칙이, 저희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밸런스 탱크 밸브를 개폐를 해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다시 잠근 다음에 항상 운행을 해야 되는 게 복원력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넘어갔었을 때 다시 쓸 수 있는 그 복원력에 대해서 보장을 하겠다라고 매뉴얼에도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바람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가고자, 바람만 이쪽 옆으로 배가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직진성을 내기 위해서 센터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쪽 앞에 보면 기둥이 있죠. 그래서 센터보드를 그 줄로 뭐 일반 딩기보트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깊이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줄로서
줄을 푼 만큼 깊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롤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해를 할 때는 그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뭐 어디든 휴식을 취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제 뭐 낚시도 하고 그럴 때 그 아무래도 밑에가 좀 판판하니까 둥글둥글해요. 그 배 밑에가. 그리고 이제 그 잡아주는 그 무게가 그 추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길게 쭉 늘어뜨리는 것보다 하다 보니까 롤링이 좀 있습니다. 롤링이 있어서 어디 저희가 이제 정박하고 있는데 다른 배가 진짜 세게 한번 지나갔거든요. 아 근데 정말 선실에 있는 모든 게 다 떨어질 정도로 롤러코스터 뭐 다 바이킹 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내항 좋은 자리 잘 들어가서 다른 배들하고 사이드 체결을 잘 해서 그럴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바다 선상에서 어떤 점심 먹거나 낚시를 즐긴다고 하셨을 때 섬 옆에라든가 물살이 좀 약한 그런 데 쪽에 잘 이렇게 해놔야,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물살이 없는 쪽이, 물 있는 쪽이 한쪽으로만 닷을 던지거나 앙카링을 한다든가 이런 거 쪽에서는 또 이 뒤로 많이 흘러간다고 치면 롤링은 더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그 평평하다 싶으면 배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배가 지나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더 심했던 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뭐 잘 해야죠. 배 모든 걸 이렇게 막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붙들어 매놓고 밑으로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하고, 특히 불 같은 것도 조심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밸러스 탱크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센터 보드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 밑에 있는 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대비해서 조금 그런 롤링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는 점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장점이, 최대의 장점인 분해 조립에 있어서, 설치에 있어서 그런 끈이라든 이런 것들 체결해야 되는 문제가 꽤 번거롭다. 내가 1시간에서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앞뒤로 해야 돼요. 그 마리나 가면 레저보트는 와서 그냥 바로 그냥 딱 하고 떨어뜨려요. 그냥 쫙 내려가서 그냥 윙 가고 끝인데, 저희는 그냥 딱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세워서 이제 설치 딱 크게 돌려서 이렇게 올리고, 줄 제대로 엉켰나 이렇게 좀 봐주고, 모든 게 이상 없나 해서 딱 출발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접고 잘 묶어놔 도로주행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750kg 이상 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한 2톤이 넘는 것 같아요. 여기는 2.5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톤수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무게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1.6톤짜리 캠핑 트레일러를 끄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무게감이 있어요. 막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스웨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바퀴가 두 축 있는 것들이 더 안전해 보이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뭐 배는 80km 이상 달리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튼 뭐 그 운전을 할 때 뭐 트레일러도 원래 처음에 판매를 했을 때 같이 그거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롤링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적어도 꽤, 지금 뭐 제가 디스커버리 끌고 있는데 그것도 뭐 2톤 넘어서 비등하긴 하지만, 전에 이제 3톤 이상의 픽업을 끌었을 때의 어떤 그 안정감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뒤에 피견인차보다 확실히 덩치가 좋고 무거워야, 무게감이 있어야 안전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국내법도 바뀌어서 지금 승용차에 달은 더 이상 견인장치를 허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안전상의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센터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일링의 기술, 그 다음에 이런 셋업이라든가 이런 분해 이런 것도 얘기했고, 배에 대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자, 이쪽에 저희가 이제 중앙에 와 있는데요. 중앙에 보면 멀리서 이제 거울이 있죠.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 때문에 그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배 실내가 넓어 보입니다. 이 거울 뒤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센터보드입니다. 센터보드고, 그러니까 저희가 잠자는 파트를 한 4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맨 앞에 보면은 선두라고 하죠. 이 선두에 보시면, 이렇게 선두에 균형조끼도 있죠. 이쪽에서도 뭐 성인들도 대각선으로 자면 할 것 같고, 이 밑에는 이렇게 물건 넣는 데가 있고, 이쪽에는 보시면은 밸런스 탱크 물을 채웠을 때 그 물마개가 있어요. 이건 배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를 더 빨리 들어가게 해서 물이 쉽게 차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여기 나가는 비상탈출구는 아닙니다. 선두에서 나가는 데 있는데, 마치 그 탱크에서 보면은 그 우리 운전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딱 몸을 내놓고 낚시를 하면 굉장히 좀 편리하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겠고, 이쪽에도 이렇게 전등이 있습니다. 전등이 있어서 뭐 불은 안 되네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광창이 있어서 안에 실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 이제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굉장히 인터넷에도 뭐 그냥 싸게 팔고 있는 그런 화장실에서 그 배 바깥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시설은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카트리지를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배 바깥으로 배변을 내보내고 할 수 있는 거 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뭐 전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배를 뚫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는 그거는 이제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드에 이렇게 벤치처럼 쭉 좌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벤치 좌석에 보면 이렇게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 밑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방이거든요. 주방인데 주방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내리고 이 주방이 있는데, 이 밑에 그 물통이 들어있거든요. 이 물통을, 배는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펌프질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물이 나와서 이게 이제 배수가 되는데, 아무튼 이 주방을 이쪽까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이쪽에 주방을 위치하는 게 제일 낫고요. 뭐 물건 자르고 어쩌고 하는 거는 요 바깥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테이블은 밑에 볼트를 풀러서 밑에 내려서 위에 딱 이런 거랑 맞춰가지고 침대를 또 만들어주고, 이게 제자리는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캠핑 장비도 있고 간단한 뭐 비상 공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여기 자리가 꽤 넓어요. 이제 밑에까지. 그 위에서 보면 우리가 앉는데 그 바로 밑에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전원 장치에서 총 배터리가 2개, 딥사이클 배터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딥사이클 들어가서, 그래서 이 전원을 지금은 1개, 2개, 하나, 2개, 올 전부 다 해서 이거 2번만 이용, 1번만 이용할 수 있고요. 그걸 켰었을 때 이렇게 실내 카 오디오도 있고, 자동 배 오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GPS가 나는 퓨즈, 그 다음에 오디오, VHF 무전기에 대한 전원, 배터리가 얼마나 체크할 수도 있고, DC 이런 플러그도 있습니다. 냉난방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뭐 무시동 히터를 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그런 시설은 없고, 뭐 겨울철에는 사실 운항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보통 어떤 요트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비키니로 위를 다 앞을 막고 하는 것도 있어서 맥그리거도 물론 있긴 하는데, 뭐 비용도 비용이고, 아직까지는 뭐 그것까지는 뭐 그냥 옷을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를 하고 한다. 다른 분들 안에 하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있거나 이제 바람 덜 맞는 걸로 지금은 채비를 하고 있고, 양 옆으로 이렇게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는 한 4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개, 한 80리터 해서 뭐 하루 운행, 이틀 운행해서 충분합니다. 60마력 자체가 포사이클 엔진이다 보니까 오래 또 이렇게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또 끈들, 시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실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제 그 첫 번째 광고 중에 하나가 뭐 실내에서 이렇게
뭐 이 배라고 하는 이런 해양 스포츠 장르가 확실히 그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어떤 열정의 마음을 갖고 평소에 관리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해본 분들이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레저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요트가 계속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냥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계속 세일링을 즐기시는 그 분들이 나름의 굉장히 그 자부심, 어디에도 다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거는 양서류 같은 건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좀 반응들이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전문성, 바다에 탁 그 계류 해놓고 딱 가고 정식을 좀 따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그 수요도 많지가 않아서 2세대, 3세대처럼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희 같은 상황이고, 저도 이제 뭐 아직은 한 달에 뭐 왕산 마리나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만 원씩 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좀 넘는 그 계류비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뭐 그만큼 뭐 경제적인 여유 혹은 뭐 내가 이만큼까지 투자해도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일 때 왜 끓이고 굉장히 뭐 사다 놓고 안 타도 뭐 그냥 돈 나가는 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고, 또 사실 우리나라가 보니까 마리나 시설 저번에 뭐 TV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왕산 마리나처럼 전국 마리나, 뭐 부산 마리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동해 많지가 않아요. 이 마리나 시설이. 마리나 시설이라 함은 그냥 배를 띄우고 뭐 이렇게 접안을 하고 이안을 할 수 있는 이외에 그 배에 뭐 물도 보충하고 그다음에 전기도 이용할 수 있고 기름도 주유받을 수 있고 이런 편리한 시설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마리나 시설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어느 쪽으로는 발전한 반면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다른 우리나라보다 국력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는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수요가 있다면 분명히 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 이런 데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게 우리 성격이 또 급하지 않습니까? 5년, 10년에 더 나은 또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 또 기술의 축적, 경험의 축적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배, 세일링 굉장히 그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배를 살 겁니다. 큰 배를 사서 여행도 하고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어떤 뭐 이런 작은 중소형 보트를 운영을 해서 그런 걸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과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영상도 잘 찍고 여행도 잘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항해하시는 분들, 세일링 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항해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